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위기설까지 나돌았던 7월이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월 마지막 주 경제지표와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 증시의 상승 조건으로 경기 회복 기미와 달러화 약세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그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1200원대 아래로 내려오고 주요 기업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전주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한 299.35로 마감했네요. 코로나 이전 고점인 307.95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증시 조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위치인데요. 이대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비자의 심리를 지수화한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신뢰지수는 현재 지역경제 상황과 고용상태, 6개월 후의 지역경제, 고용 및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통해 구해집니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통화당국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경제지표들 중 하나이고 기준은 100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지수는 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미시건대 조사는 월 2회 발표됩니다. 제 영상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일 발표된 6월 내구재 신규 수준은 7.3% 상승으로 예상은 7.2%였습니다. 5월 확정치는 15.8에서 15.1%로 하락 조정되었네요. 28일 컨퍼런스 보드 7월 소비자지수 예비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응답 마감일은 7월 17일이었고요.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6개월 후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더블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승 동력을 유지해야 되는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 나스닥이 1% 이상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부양책에 대한 압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추가 부양책이 압력을 받겠습니다. FOMC 회의는 제로금리 유지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건 시장에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당분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고용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43만 4천 건으로 예상보다 줄었고요. 계속 실업 청구는 증가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그래프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보험을 청구한 계속 청구 건수도 증가했는데 지난주에 감소폭 100만 건에 비해서는 10만 건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신규 청구나 계속 청구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 수준에서 벗어난다면 경제 흐름에 큰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할 테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고용지표보다 2분기 GDP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32.9%로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34.1%보다는 양호한 수치입니다. 전날 연준이 제로금리 유지와 함께 유동성 추가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2분기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DP 수치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이미 예상된 것인 만큼 단기적으로 증시를 압박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포함한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7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1.9로 예상치 43.9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50을 회복했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가 개선된 것을 볼 때 다음 달 초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는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됩니다. 구매관리자 지수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66.4를 기록하고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 5월에 기록한 32.4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31.4 이후 최저 값입니다. 당시에는 저점을 기록하고 약 5개월 후에 기준선인 50을 회복했습니다. 시카고 PMI와 증시 흐름을 살펴보자면 2017년 PMI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한 기미가 포착되었는데 60 이상을 기록하던 PMI 지수가 9월에 58로 하락하자 10월부터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분명히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쁜데 정작 미국은 상승하고 한국은 하락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장 방향을 제대로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뉴스 단골 메뉴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급락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이미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경기 변동의 빅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PMI 지수의 흐름과 한국 증시 흐름을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었죠. 이때 미국의 PMI 지수가 하락하고 있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월 2회 발표하는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는 기대지수 65.9, 여건 82.8, 체감지수 72.5로 나왔는데요. 이게 전부 예상치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던 그 내용처럼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3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높으면 확장, 낮으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하는데요. 제조업이 51.1, 예상은 50.7이었고요. 비제조업이 54.2로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지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 전월비 7.2%, 전년비 마이너스 0.5%로 예상치보다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8월 BSI는 60으로 전월 50일에 비해 상승을 했고요. 자, 중국이나 한국이나 현재 지수를 통해서 보면 생각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지표와 증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협상 중인 부양책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부양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증시의 단기 흐름이 정해질 테니까요. 공화당은 추가 실업급여에 대해 대폭 축소하는 내부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제시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매주 600불씩 지급되고 있는 추가 실업급여를 9월까지 한정으로 주당 200불로 줄이는 안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실업지원 감액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면책 특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화당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서 기업 등을 면책해주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시적인 경기 지표가 나쁜 만큼 협상이 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차례입니다. 이번 주말에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8월을 맞이합니다. 안전한 투자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빕니다. 내일부터 저는 4일간 휴가를 떠납니다. 다음엔 낚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